최근에 저는 미국의 그 유명한 국무장관 키신저가 쓴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인데 한국에 대한 그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택동, 스탈린,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국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욕심을 내고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나라 형편이 어땠느냐? 국제시장이라고 한 그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했다가 광복을 해서 되찾았다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가난과 고통과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열강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 관심과 논의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 열강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이렇게 지금은 좁은 땅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세 축의 하나가 우리 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송나라, 요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장강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시아의 세 축의 하나였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짐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다른 나라 왕들은 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이 천하의 황제인 나만이 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짐은 황제의 전용 명사입니다.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은 자신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사에 전부 기록이 나오죠. 고려사의 초기 왕들은 왕건뿐만 아니라 자신을 말할 때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내리는 문서를 조선조에는 교지 그랬어요. 교지, 교서. 그건 제후가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황제는 칙서, 조서, 제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왕들이 교서라 하지 않고 조서, 제서, 칙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천수라는 연호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과 국가가 중국과 아울러서 천하의 중심의 하나다.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더 올라가면 고구려 때는 아까 고려 때는 요나라가 있어가지고 중국의 송나라와 고려, 요나라 해서 세 축이었는데 고구려 때는 전성기에 그러니까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에 중국은 선비족이 들어가서 북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선비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북위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동북 지역의 고구려, 중원의 북위,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두 축의 하나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 더 올라가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아시아의 주인입니다. 아시아의 맹주입니다.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만든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한족이란 명칭 자체가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서 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방이 세운, 유방이란 사람이 한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한족이란 명칭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고조선은 4000년 전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고조선족은 4000년 전부터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2000년을 뒤진 게 한족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흉노, 거란, 돌궐, 말갈, 여진, 무수한 민족들이 명멸했잖아요.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민족들은 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후입니다. 흉노족은 한나라 때 유방과 싸운 게 흉노족이죠. 돌궐, 당나라하고 싸운 게 돌궐입니다. 그리고 말갈, 여진 다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이 동북에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저 중원의 중심인 황하에는 누가 있었느냐? 한족의 발상지가 소위 말하면 섬서성입니다. 황토 고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발상지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화하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의 아버지로서 다른 문명을 다 배태해서 잉태해서 탄생한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동북 지역의 만리장성 밖에 홍산 지역의 그 땅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니까 그거는 중원이 아닌 소위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한 그 지역인데 말이지. 거기에서 중원에서 나오는 문물보다 훨씬 선진적인 문물이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족은 이제 황토고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정반대편인 소위 말하면 그들이 동이 오랑캐라고 한 오랑캐가 살던 지역이라고 한 그 지역에서 선진적인 그런 유물들이 나왔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대형 원형 제단, 그리고 하늘에 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여신을 모시는 사당, 그리고 적석총. 이것은 전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유물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오직 동북 지역에서 만리장성 밖에 말하자면 그 발해의 모퉁이에서 나왔어요. 내몽고 남쪽, 하북성 동쪽, 요녕성 서쪽, 그것을 중국 역사상에서 요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서에서 그런 유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유물을 보고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대형 제단, 이거는 한 부족 국가가 있으면 이렇게 큰 제단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형 제단이 있다는 것은 여러 부족, 여러 국가가 동시에 와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대형 제단이 있다. 또 여기에 이런 여신을 모신 사당이 있다. 다른 황하문명 지역에서는 사당이 안 나타나는데 사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집권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조상을 모시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당이 있은 것이다. 또 그런 특수한 지배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 무덤이 있다 이거죠. 이 구조는 북경에 가면 천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또 태묘, 황제가 자기 신분을 아주 신성화해야 되니까 태묘를 지어서 거기다가 자기 조상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13능이 북경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석총은 명13능과 같은 형태고 천단은 대형 제단과 같은 의미고 태묘는 바로 여신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홍산에서 발굴된 이 유적은 바로 국가 전야의 유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 유물 연대를 측정해 보면 4,500년 전, 5,000년 전의 유적인데 그때에 어떤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국가가 탄생하기 전의 유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헌상에 보면 그 지역에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산해경이란 책에 나옵니다. 산해경에 보면 산해경에 해내경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 거기에 동해지 내 동해의 안쪽, 동해라고 하는 것은 중원에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그게 동해예요. 지금은 동해, 황해로 나눴지만 옛날에는 황해도 다 동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해지우, 북해의 모퉁이. 중국 중원 쪽에서 바라보면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다른 이름을 북해라고 해요.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유국하니 명활조선이라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이 조선은 오늘날 한반도에 있는 고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해의 모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이런 데는 모서리라고 하고 모퉁이는 이렇게 좀 움푹한 데를 모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해를 두고 볼 때 모퉁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요동만이 있고 발해만이 있고 내주만이 있고 산동성 쪽에 내주만이 있고 이제 하북성 동쪽에 내주만이 있고 연영성 쪽에 요동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모퉁이 요서 이 지역이 바로 산해경에서 말하는 발해의 모퉁이가 산동성 동쪽 그 요서입니다. 요서에서 아까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나왔는데 그 요서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산해경에 나왔다 이 말이야. 산해경이라고 한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발견된 책입니다. 황실도서를 유향이라고 한 학자가 정리하다 보니까 산해경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문자가 아주 상고시대의 문자로 기록이 돼가지고 당시에 학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나라 시대 학자들이 거기다 주석을 냈단 말이에요. 유향이 주석을 내면서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운임금이
한나라의 임금인 운임금이 치산치수할 때 백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운임금은 치산치수를 하고 백익은 그걸 기록해서 남긴 것이 산해경이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기록이 산해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직 다른 국가가 서기 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건국된 것이죠. 그것은 유물과 고고학적인 면과 문헌적으로 두 가지가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조선의 실체는. 그런데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조 500년에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조선 때부터. 그래가지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있었는데 이씨 조선에 들어오면서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중화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다 버리고 소중화로 만족을 했어요. 저기는 대중하고 우리는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임금이나 재상이나 이런, 지금 여러분들도 가끔 보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 조선조에서 높은 벼슬 한 사람 묘소에 가보면 조선국 영의정이 아니라 유명 조선국 영의정 아무개 묘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나라를 업어야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 근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정신이 아닌 의타주의, 남에게 의지해서 존재하고 패배주의, 그 결과가 결국에는 망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00년 역사상에 나라가 망해서 주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간 것은 일제 35년이 유일합니다. 원나라의 몽고족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저 서양까지 지배한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고려는 직접 지배를 못했잖아요. 주권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주권을 빼앗긴 것은 일제 35년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역사의식이 없고 철학이 없고, 그게 그래서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조난을 당한 겁니다. 조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풍지박산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은 다 이산 가족이 되고, 이때 우리의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나라를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350년이나 250년이나 이게 아니고 35년 만에 자기 나라를 찾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청나라 한 번씩 빼앗기면은 200년, 300년 지배하잖아요. 원나라, 요나라, 금나라, 이게 다 한족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빼앗기면 100년, 200년, 300년 걸려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35년 만에 회복을 한 거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은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토를 되찾고 민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 이게 삼위일체인데 국가는 되찾았고 민족은 되찾았는데 역사 광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왜 안 됐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 민족, 역사가 삼위일체니까 강토를 유린하고 민족을 짓밟고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 우리 역사의 뿌리가 고조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가 고조선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가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을 말살시키면 한국사가 말살되는 겁니다. 이 고조선을 없애면 한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철저하게 없앤 겁니다. 고조선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단군조선 1000년, 이것은 신화고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애버렸죠. 기자조선, 이건 기자란 사람이 저 하남성의 은나라 왕족인데 대동강 유역에 있는 평양까지 어떻게 오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기자조선은 없었다. 허구다. 기자조선 1000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이 없어지니까 남는 건 유만조선이 남지 않습니까? 유만은 연나라 사람이 유만이요. 이게 한족이란 말이죠. 고조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고조선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단절시킨 거죠. 물론 뭐 10,000년, 70,000년은 그만두고 우리가 문헌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조선, 이것을 뿌리를 잘라서 2300년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고조선을 없애버리면 2300년밖에 안 남잖아요. 일본 역사는 2600년인데 우리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동강 낙랑설이라고 한 그런 기묘한 학설을 거기 뭐 유물을 발굴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대동강 낙랑설, 한 사군을 한 무제가 설치했는데 그 한 사군이 설치된 그 지역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유역 이 지역에 있었다. 한 무제가 공격한 지역이 고조선이란 말이죠.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거기다 한 사군을 설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고조선이 당연히 대동강과 압록강 유역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군을 거기에다 설치했다면.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에 낙랑이 있었다. 그럼 뭘로 증명하느냐? 땅을 파니까 유물이 나왔다. 그 유물을 누가 파냈습니까? 우리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고고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전부 묻었다가 다 캐낸 겁니다. 그게.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서구에서 출발했는데 유럽에서 19세기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고고학의 역사는 200년이 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20세기 30년대에 비로소 고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역사가 1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학의 근본이, 역사학의 주체가 고고학이 아니고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조학문으로 나온 게 고고학이야. 그러니까 문헌이 여기 지금 대동강 유역의 유물이 나왔으니까 문헌에 다른 지역에 낙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동강 유역에 낙랑이 있었다는 기록이 아니라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유물이 나오면 문헌을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문헌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고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학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하면 고고학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에서 한사군의 낙랑에 관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1500년 전 기록에 하북성 동쪽 요서 지역에 아까 그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었다고 한 그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한 기록이 중국 기록에 한 20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만일에 한두 개 가지고 주장을 하면 또 강단 사학자들은 그게 오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개나 되는 그 많은 자료를 이제는 다 부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동강 낙랑설을 가지고 낙랑군이 한사군의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고조선도 대동강 유역에 있었고 또 고구려의 발상지가 대동강 유역인데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면 고구려도 대동강 유역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사가 전부 한반도 안으로 축소된 겁니다. 대동강 낙랑설을 가지고 고조선, 고구려를 전부 한반도 압록강 안으로 잡아 넣어버린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 나라 하나를 놓고 모택동, 스탈린, 아이젠하워가 그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걸 보면 이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안으로 대륙에 가로막히고 밖으로 해양에 가로막혀서 운명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체성론을 주장했잖아요. 당신들은 타율성론, 처음부터 한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지정학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안고 있는 열등민족이다. 이렇게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단절시키고 우리 역사를 영토를 압록강 안으로 축소시키고 또 열등민족으로 왜곡시킨 것, 이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광복 70년입니다. 광복 68년 동안 우리는 일본이 없애버린 고조선, 일본이 조작한 대동강 낙랑설, 그 설을 학계의 정설로 교과서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단곡이라든지 이런 설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강단사학을 깨질 못했어요. 그걸 위선이 뭐니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근 70년 가까이를 일본의 그 축소, 왜곡, 단절의 그 식민사관이 교과서에서 가르쳐졌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현재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광복 69년에 3가지 책을 냈습니다. 물론 작년 1년에 3가지 책을 냈습니다만 그 3가지 책을 69년에 내기 위해서 광복 69년에 내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고전서에서 그 사료를 중심으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1000년, 1500년 전에 한족, 여진족, 선비족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랑과 고조선의 위치가 지금 우리 역사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고조선이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 고조선의 평양도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낸 책이 두 번째 낸 책이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 우리의 상고사는 우리가 아시아의 역사를 열었던 그런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년 역사, 7만 년 역사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상고사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고조선, 삼한까지를 우리가 상고사라 그래요. 지금 뭐 단국시대, 배달국시대, 환국시대는 앞으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고사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상고사 중에서 고조선은 되찾았습니다. 고조선은 사고전서 사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되찾았느냐? 가령 1000년 전 송나라는 한족 정권입니다. 고려 당시에 있었던 송나라. 송나라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북경 지역을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 그때는 연경이라고 그랬어요. 조선하를 건너서 90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지금 북경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조하입니다. 북경에서 조선하를 건너서 90리를 가면 고북구가 나온다 그랬는데 북경시와 고북구 사이에 있는 강은 조하가 유일합니다. 다른 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조하가 조선하로 불렸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1000년 전에는 이씨 조선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조선하를 저기다 가져다 놓았겠습니까? 대동강 유역에 조선이 있었다면 조선하가 뭐 청천강을 조선하라고 하든가 압록강을 조선하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고조선이 여기에 없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만일에 우리가 한단고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의 강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한족이 지금 저 중국인의 조상이 쓴 기록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조선하라는 이름은 없고 조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산해관이 있고 진왕도시 노령현입니다. 이게 북경 동쪽이죠. 이게 하북성 쪽입니다. 여기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었다고 한 기록이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역시 1000여 년 전의 기록에 조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서울을 한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이란 말은 그 수도를 가리켜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시대에는 선비족이 강성해서 중원을 지배할 시대입니다. 선비족의 발상지는 중원이 아니고 고구려와 함께 동북에서 있다가 중원이 혼란하니까 선비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중원을 지배했어요. 역사상에 선비족이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족의 귀족인 모용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 비문이 지금도 섬서성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문의 저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아주 문장가인 유신이라는 사람이야. 유신이라는 사람이 그 모용은의 비문을 썼는데 그 비문 가운데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묘비명이라 그래. 그래서 비문을 쓸 때 앞에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명문을 씁니다. 명문은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네 글자씩 해서. 명문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조선 건국 고죽위군이라. 1500년 전 모용은의 비문에 왜 조선 건국이 나오냐 이거야. 어? 이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 뿌리부터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족이 이 지역을 지배한 것은 삼국시대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고죽국이 임금을 했고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백이숙제는 고죽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는 그 고죽국이 바로 노룡현에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 백이숙제 유적이 다 있습니다. 뭐 우물도 있고 사당도 있고 고사리 캐먹던 수양산도 있고 다 있어요. 고죽국 이전에 조선이 거기에서 건국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이요 고죽위군이라. 모용은 비문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만일에 삼국유사에서 일연히 모용은 비문 하나만 고조선 쪽에다가 갖다 놨으면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 낙랑설을 위조할 수가 없는 거죠. 고조선이 거기 있었다고 이렇게 위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유당 정인보 같은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이런 기록들을 못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에서 밝혀진 자료들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세계에서 최초로 세상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어떻게 해서 일연이나 단재 신채호나 유당 정인보가 찾지 못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고조선을 되찾을 수 있었느냐? 사고전서 덕분입니다.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은 사고, 넉사, 서고고, 서고를 네 군데다 만들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사자집, 경학 관련 서적, 또 역사 관련 서적, 또 제자백과 관련 서적, 그리고 문집, 서고를 네 개를 만들어 놓고 네 가지로 분류해서 중국의 청나라 이전의 모든 역사상의 문헌을 정리해서
약 8만 권으로 정리한 책이 사고전서입니다. 청나라 여진족 걸륭 황제가 이 사고전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경의 만리장성, 또 북경 항주에서 저 남쪽 양주까지 운하, 경항 운하, 북경 항주를 통해서 뚫은 그 운하 사고전서, 이거를 3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해가지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한족들을 어떻게 무마해서 잘 이끌고 가느냐 이건데, 항상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 다습고 배부르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여진족이든 한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지식인 아니에요. 이 불평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 게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족 지식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다 갖다 수용소에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한 게, 항주가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얼마나 그 좋습니까? 환경이. 그 좋은 환경에다가 집을 궁궐처럼 잘 지어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한족 학자들을 1000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최고로 대우하면서 중국의 역사상에 있는 모든 문헌을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학자 1000명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작업해가지고 나온 것이 사고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이 사고전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 역사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 권 한 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역사 자료가 저 상고시대부터 청나라 때까지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자료도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또 아까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를 썼는데 3분의 1, 3분의 2가 거의 한국 이야기가 나오듯이 고대의 중국 기록도 황제와 치우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황제는 한족이고 치우는 동이족입니다. 아까 홍산 문화의 그 유적을 일으킨 게 치우입니다. 치우를 계승해서 국가를 건국한 게 고조선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사마천 사기가 황제 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황제 이야기를 하면 치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우 이야기가 절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 안에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동이의 역사가 엄청난 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전서 안에서 이련 스님이나 유당 정인보 선생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도 보지 못했던 자료를 뽑아가지고 1000년, 1500년 전에 고조선이 저 요서에서 대륙을 지배한 동아시아의 첫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고조선 그거 되찾아서 뭐 하는 거냐? 과거의 고조선이 오늘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해서 자손 대대로 진시황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쌓은 만리장성이 진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아들
2세에 망했잖아. 아들 때 망했단 말이야. 왜 그랬습니까?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하나가 실패하면 결국에는 국가가 망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도가 높다는 사람, 온갖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어느 도사가 하나 찾아와 가지고 어디 그 숨겨진 비서, 우리나라에도 정감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서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망진자호라는 기록이 있다. 망진, 진나라를 망칠 것은 호족이란 호자 말이야. 망진자호, 네 글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방에 있는 호족, 흉노족을 잘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호족,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사실은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그 망진자호의 호는 북방의 흉노족이 아니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 호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 뒤에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덕을 베풀어서 민심을 얻는 데다가 국력을 쏟았어야 되는데 북방의 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력을 거기다 다 낭비했단 말이야. 만리장성을 쌓는 데다. 그러니까 결국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만리장성 싸러 가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당도를 못하면 죽이거든요. 만리장성 싸러 가다가 반기를 첫째 든 게 진평이 아닙니까? 진나라가 망한 것도 결국엔 만리장성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한 번 실패가 결국에는 그 거대한 진나라도 멸망시킨 거라 이거예요. 어쨌든 돌로 쌓은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진나라를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사고전서로 쌓은 만리장성, 앞으로 자손 만대로 우리 고조선 민족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천년, 1500년 전에 한족, 거란족, 여진족 조상들이 고조선이 하북성 노룡현에 수도가 있었고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고 그런 기록이 있는 한 중국이 일시적으로 힘이 강해서 우리의 역사를 침략하고 강토를 침략하고 민족을 침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지 우리의 역사를 영원히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100년 뒤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되고 중국은 분열이 돼서 약소국이 되는 날이 있다면 이 책은 우리가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약소국이 돼서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미국은 약화되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 역사 주권을 지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사는 바로 우리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고조선사가 한국사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강역과 고조선의 역사와 고조선의 민족은 중국사가 아니라 한국사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조상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또 이 동북지역은 발해의 모퉁이에서 최초로 고조선을 세우고 이 동아시아의 토착민이 고조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료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쓴 책에는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우리의 고조선과 낙랑의 역사를, 바른 역사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3조를 들여서 동북공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중국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가 앞으로 휴지가 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되찾은 고조선은 과거의 고조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고조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토록 위대한 고조선의 자손이라면 미래에도 그런 고조선과 같은 나라를 한 번쯤 또 꿈꾸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 분단, 동서 분열, 좌우 대립.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 화해입니다. 이 대동 화합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이 정신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됩니까? 동서 화합이 됩니까? 고조선이란 나라는 9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9위. 9개 부족이 대화합을 해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평화롭게 공존한 것이 고조선입니다. 역사상에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조선의 민족 화해 정신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좁은 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대륙을 지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해의 모퉁이에서 중원을 지배한 이런 웅혼한 기상을 심어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발해의 모퉁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에서도 아주 큰 중원 대륙 땅덩어리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중원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서 지역 이 지역에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발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기 어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 잡아먹은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초원이 있어서 수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들어가면 농경지대라서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수렵도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데가 전 중국에서 요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토착민이 아니면 이런 지역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먼저 돌아다니다가 거기가 가장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살았고, 거기가 가장 이 땅은 비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여기서 먼저 건국이 됐고, 그 건국이 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고, 그게 고조선이었다는 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산해경이란 기록이 증명을 하고 있고, 홍산문화 유물이 증명을 하고 있고, 이 반도 국가를 넘어서 우리가 대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상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조선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한 나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것을 실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사상은 뭡니까? 홍익인간 정신 아닙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상은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나 기독교의 박애나 공자의 인이나 이건 널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롭게 하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는 의미다 그러는데, 도와준다는 게 결국엔 이롭게 하는 게, 남을 보여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이로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이익을 남과 같이 나누면 그게 선이에요. 이익을 자기 혼자 가지면 그게 악입니다. 이로울 이자가 뭐예요? 칼도변에 벼화한 겁니다. 옛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산물 이거를 자기만 혼자 먹으려고 독식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경제 개념이 많이 발전돼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익을 말하는데 그 이익을 혼자 개인주의로 가지 말고 함께 같이 누려라 이 말이야. 이건 뭡니까? 널리 함께 누려라, 이건 도덕입니다. 이익을 주어라, 이건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도덕을 두 바퀴로 균형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이 고조선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혼율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행복 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방법론 다른 거 아닙니다.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를 만들어서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피가 아니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입니다. 정말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 우리가 잊어버렸고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피에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가령 정초에 우리는 해맞이를 한다고 해서 그 추운데 정동진을 가고 정동진을 못 가면 저 북악산이라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태양을 숭배한 그것이 DNA가 있어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한번 정초 그 시기를 보내보십시오. 그냥 15일 동안 폭죽을 얼마나 터뜨리는지 말이죠. 그 요란스러운 귀신을 잡귀를 쫓아낸다고 해서 폭죽을 터뜨릴 뿐이지 누가 뭐 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보고 한 해 그 행복을 빈다든지 자기 가족의 안녕을 빈다든지 그런 풍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아까 이야기와 같이 조난을 해가지고 풍지박산이 돼서 자기 좋은 걸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근대화를 하면서 자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것은 뭐 분별 없이 다 버리고 받아들일 때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고 강국이 됐습니다만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역사의식이 없고 문화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고조선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